요격 성공률 90%입니다. 자국 영토에 낙탄하거나 바다에 떨어진 걸 제하면 사실상 100%입니다. 지휘센터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동의 하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동시다발 공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170여 발, 자폭드론 600기 이상,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낙하했고 순항미사일과 드론들은 지형을 따라 낮게 파고들며 방공망의 사각지대를 사방에서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 방공망의 핵심이라 불리던 조기경보 레이더가 선제 타격을 맞고 침묵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디 동부 요격 실패. 카타르 기지 2차 피해 확인. 요란 남부 낙탄. 피해 규모 파악 중. 긴급 보고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한 국가의 전투 로그에서는 전혀 다른 숫자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단 한 포대에서 탄도미사일 9발 요격, 순항미사일 6발 요격, 드론 148대 요격, 실패 기록 없음. 그리고 그 로그 옆에는 짧은 이름 하나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 한 명이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그날 밤 모두가 무너지던 하늘을 홀로 붙들고 있던 그 이름,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중동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레이더 화면 가득, 미사일 궤적이 쏟아졌습니다.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드론, 수백 개의 점들이 동시에 중동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보고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이더 기지 공격 확인, 신호가 끊겼습니다. 지휘센터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분석 자료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줍지도 못했습니다. 중동 방공망의 심장이 꺼진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칼 드레이크, 영국 국방부 출신 미사일 방어 분석관, 현재는 두바이 기반 국제군사 컨설팅 회사에서 중동 방공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만 15년, 패트리어트, 사드, S-400 이스라엘 에로우까지 세계 주요 방공 시스템을 모두 현장에서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전까지는 2026년 초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란을 강타하고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저는 두바이 외곽 UAE 방공지휘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낮고 넓게 펼쳐진 콘크리트 건물, 어두운 조명 아래 수십 개의 레이더 화면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장은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중동 하늘 위에는 든든한 보호막이 있었으니까요. 미군 조기경보 레이더, 현장에서 미국의 눈이라 불리던 그 시스템입니다. 탐지 거리만 약 5,000km,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중동 전역의 방어 시스템에 즉각 정보를 전달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도 동료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눈만 살아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눈이 뜨여있는 한 이 하늘은 뚫리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란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중동 방공망의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먼저 제거해야 전체 방어망이 무너지는지를.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조합해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성공하는 장면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뒤이어 보고가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카타르 미군 기지, 미사일 낙하 확인, 피해 발생, 사우디 남부 요격 실패, 낙탄 보고, 다수 발사체 계속 접근 중, 전 포대 요격 준비, 조기경보 없이 미사일을 막는다는 건
눈을 감은 채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사드도 조기경보 정보가 없으면 반응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절반의 차이가 요격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중동 전역의 방어망이 사실상 시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미 최악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이상한 화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레이더 화면에는 미사일 궤적이 넘쳐났습니다. 경보가 깜박이고 피해 보고가 잇따르고 장교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그런데 UAE 레이더 화면 위에 찍혀 있던 미사일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격, 또 요격, 그리고 또 요격.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조기경보 레이더가 꺼진 밤이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혼란에 빠진 그 순간에 UAE는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었던 걸까요? 저는 즉시 전투 로그를 불러왔습니다. 요격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드도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그 짧은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KM, SAM. 저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이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쏟아냈습니다. 1차 공격이 끝나기도 전에 2차 발사 경보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탄도 미사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저고도로 파고드는 순항 미사일, 그리고 수십 기의 드론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그야말로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점들이 겹치고, 경보음이 겹치고, 장교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추가 미사일 발사 확인, 다수 발사체 중동 전역 접근 중.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국의 눈이 꺼진 상태에서 2차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란은 그걸 노린 거였죠. 조기경보 없이 동시다발 공격을 퍼붓는 것. 방어하는 쪽이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술이었습니다.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사우디 동부 요격 실패 보고, 카타르 기지 추가 피해 확인, 요르단 남부 낙탄 피해 규모 파악 중. 보고가 쏟아질수록 지휘센터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동시 표적의 수, 조기경보 없이 줄어드는 반응 시간, 요격 미사일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맞물릴수록 상황은 더 나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계속 붙잡는 화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UAE 레이더였습니다. 1차 공격 때도 그랬지만 2차 공격에서도 UAE 화면은 달랐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또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UAE 작전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저 요격 기록 전부 같은 포대입니까? 장교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일 포대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단일 포대가 이 속도로 연속 요격을 이어간다는 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그것도 조기경보 없이요. 그리고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순항 미사일 요격 기록이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다릅니다. 탄도 미사일처럼 높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면에 바짝 붙어서 낮게 날아옵니다. 산악 지형을 타고 돌아오고 레이더 전파를 피해 각도를 바꿉니다.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렵고 포착하더라도 반응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중동에서 순항 미사일 요격 실패 사례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패트리어트도 놓쳤고 유럽 시스템도 허를 찔렸습니다. 그런데 UAE는 그걸 전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순항 미사일 접근, 고도 80m, 속도 마하 0.8, 요격, 완료, 또 들어왔습니다. 순항 미사일 2기 추가 접근, 방향 전환 확인, 요격, 완료. 저는 화면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분석해온 세계관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 감각이었죠. 저는 즉시 전투 로그를 열었습니다. 2차 공격 전체의 요격 기록을 처음부터 하나씩 훑기 시작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순항미사일 요격, 드론 요격. 기록들을 정렬하고 시스템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기록은 금방 찾았습니다. 사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UAE 화면의 요격 기록 대부분에 찍혀있는 코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1차 공격 때 처음 발견한 그 이름이었습니다. KMSAM.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차에서도, 2차에서도, 탄도미사일도, 순항미사일도, 드론도, 화면 속 요격 기록마다 그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새벽 2시였습니다. 지휘센터 안의 긴장은 여전했지만 보고 장교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전투 로그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마신 기억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KMSAM. 도대체 뭔가? 저는 분석관입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데이터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을 내려놓고 로그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1차 공격부터 2차 공격까지 UAE 방공포대의 전체 요격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코드별로 분류했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기록의 상당수, 순항미사일 요격, 기록의 대부분, 드론 요격, 기록의 절반 이상, 전부 KMSAM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KMSAM,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별칭, 천궁. 한국 방위산 업체가 독자 개발한 중고도 방공 시스템, 수출명, 천궁이. 저의 첫 반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한국 방산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우디에도 한국 장비가 들어와 있고 중동 여러 국가에서 한국산 자주포와 장갑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가격 경쟁력 있고 성능도 준수합니다. 하지만 방공 시스템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사드, 이스라엘의 에로우. 이 시장은 검증된 강자들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분야입니다. 한국은 제 인식 속에서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중간급 공급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제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궁 시스템의 재원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콜드런칭 방식.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친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발사 반응 시간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360도 대응 레이더.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든 즉각 탐지하고 교전합니다. 직격 요격 방식. 폭발로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표적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 무기가 아니다. 특히 순항 미사일 대응 능력이 눈에 걸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로 파고들고 레이더를 회피합니다. 이 표적을 잡으려면 레이더 성능과 반응 속도가 동시에 받쳐져야 합니다. 천궁 시스템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적어도 이 전투에서만큼은 패트리어트보다 나은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UAE 작전 장교를 불렀습니다. 이 시스템 언제 들여온 겁니까? 실전 운영 경험은 얼마나 됩니까? 장교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눈치채고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장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포대 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장교가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건 실전 장비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전 장비가 아니라고요? 지금 저 화면 위에서 실시간으로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는데 실전 장비가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교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보신 저 요격들 전부 교육용 장비와 연구, 개조용 장비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정식 납품 장비는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휘센터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경보음이 울리고 교신이 오가고 있었겠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요격, 또 요격. 교육용 장비가 말이죠. 저는 장교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겼습니다. 교육용 장비, 연구 개조용 장비, 정식 납품 장비는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십 개 국가의 방공 시스템을 분석했고 실전 교전 데이터를 수백 건 이상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은 제가 가진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교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 포대, 교육용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구 개조용도 포함해서요? 네. 그리고 정식 납품 장비는 아직 현장에 없다고요? 장교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약된 정식 장비는 순차 납품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훈련용으로 들여온 장비까지 전부 끌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사일 궤적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요격. 훈련 장비가 해낸 겁니다. 저는 20년 경력 동안 나름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은 숫자라는 것. 홍보 자료와 실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실전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기 전까지는 절반의 신뢰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훈련 장비로. 저는 다시 전투 로그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요격 횟수만 보지 않았습니다. 교전 시간, 반응 속도, 표적 유형, 고도, 접근 각도. 데이터를 최대한 세밀하게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탄도미사일 접근 후 요격까지 걸린 평균 반응 시간,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순항 미사일 저고도 접근 상황에서의 요격 성공 기록,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연속 교전 간격,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분석 자료를 프린트해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너무 안정적이다. 훈련 장비라는 건 그 성능이 실전용에 비해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출력, 반응 속도, 내구성 모든 면에서 실전 장비보다 한 단계 낮게 설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는 그 상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운용 중인 병력, 실전 경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실전을 치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운용 훈련 기간은요? 약 6개월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 이 시스템을 다룬 지 6개월 된 병력이 훈련 장비를 끌어내서 미국의 눈이 꺼진 밤에 이란의 전면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실전 장비였다면? 저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분석과는 가정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데이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직업적 흥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흥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고도 순항 미사일 접근, 3기 동시 접근, 방향 전환 확인. 저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개의 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낮게, 빠르게, 각도를 꺾으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격 완료. 전 표적 제거. 저는 그 순간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분석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만약 이게 실전 장비라면 저는 다시 그 생각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억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완전히 종료된 건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란의 3차 발사 시도가 있었지만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국제 외교 채널이 가동됐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지휘센터 안의 장교들이 처음으로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정리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확정되는 순간을 반드시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UAE 방공포대의 전체 교전 결과가 하나씩 집계됐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결과.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항 미사일 요격 결과. 또 확인했습니다. 드론 요격 결과.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요격 성공률이 화면 상단에 떴습니다. 90% 이상. 지휘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의 안도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장교 한 명이 옆 동료의 팔을 툭 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90% 훈련 장비로 미국의 눈이 꺼진 밤에 중동에서 15년을 보내며 수많은 방공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를 분석해왔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사드가 어떤 조건에서 효율이 떨어지는지, 이스라엘 방공망이 왜 그토록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저는 그 숫자들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실전 환경에서 90%라는 수치는 이론이 아닙니다. 미사일은 직선으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각도를 바꾸고 고도를 낮추고 전파를 교란하며 들어옵니다. 방어하는 쪽은 그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거기다 이번엔 조기 경보까지 없었습니다. 그 조건에서 90%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UAE 기술 장교를 불렀습니다. 이 집계, 오류 없이 검증된 겁니까? 2차례 교차 검증 완료했습니다. KMSAM 단독 요격 기록과 타 시스템 지원 요격 기록이 혼재된 건 아닙니까? 분리 집계했습니다. 저 수치는 KMSAM 포대 단독 결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능했을까? 저는 천궁 시스템의 기술 구조를 다시 펼쳤습니다. 분석관의 눈으로 이번엔 편견 없이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콜드 런칭 방식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친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발사 준비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줍니다. 조기 경보 없이 반응 시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이 구조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360도 대응 레이더. 포대가 바라보는 방향에 관계없이 전 방위 동시 탐지와 교전이 가능합니다. 순항 미사일이 각도를 꺾으며 측면에서 들어왔을 때도 대응이 끊기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직격 요격 방식.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 상당수는 표적 근처에서 폭발의 파편으로 무력화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천궁은 날아오는 표적에 직접 충돌합니다. 정확도 요구치가 극단적으로 높아지지만 성공하면 표적을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탄두가 살아있는 채로 낙하하는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읽을수록 설계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실전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전 시장에 세워두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휘센터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UAE 방공사령관이 참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전투 결과 본국의 전문 보고로 올리십시오. KMSAM 요격 데이터 전부 포함해서요? 전부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UAE 지휘센터 안에만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밤 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 군사 분석관은 저 혼자가 아닐 테니까요. 중동 전역에서 아마 그 너머에서도 누군가는 지금 이 숫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훈련 장비로 90%라면, 정식 실전 장비라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걸까? 6장. 전투가 끝난 뒤 중동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바이 사무실로 돌아와 지난 며칠간의 교전 데이터를 전부 펼쳐놓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볼수록 불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공 미사일 소모량이었습니다. 이틀도 채 되지 않는 교전 기간 동안 중동 전역의 방공포대가 소모한 요격 미사일의 양은 제가 예상한 수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란은 탄도 미사일 한 발만 쏘지 않았습니다.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섞어서 파상 공세로 퍼부었습니다. 방어하는 쪽은 날아오는 표적 하나하나에 요격 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공격은 싸고 방어는 비쌉니다. 전쟁의 가장 불편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로 공격이 계속된다면 현재 중동 국가들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 재고는 길어야 몇 주를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방공 시스템이라도 쏠 미사일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최고의 방패도 결국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만들기 쉬운 물건이 아닙니다. 정밀 유도 장치, 고성능 탐지 센서, 특수 합금 소재, 부품 하나하나가 고도의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산 속도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저는 미국 방산업계 사정을 꽤 잘 알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연간 생산량 수백 발 수준입니다. 전시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미 미국의 재고는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유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스터 미사일, 아이리스티 미사일. 생산 라인은 돌아가고 있지만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 한 군사 분석 기관에서 낸 자료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방공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양산할 수 있는 국가가 몇이나 되는지를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빠른 양산이 가능한 국가, 한국, 그리고 중국.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중국이 그 목록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방산 생산 능력은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그 이름 옆에 불편한 데이터를 붙여놓았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중국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던 포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도 들여다봤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전자전 교란에 레이더가 흔들렸고 순항 미사일 저고도 접근 상황에서 요격에 실패한 기록이 여럿 남아 있었습니다. 성능 문제인지 운용 문제인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였습니다. 반면 한국 시스템은 그날 밤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직접 봤습니다. 중동 지휘부 안에서도 이 이야기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사우디 방산 담당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빠른 납품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전쟁 이전까지 그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스템이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된 적이 있었던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밤은 언제나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그 지휘센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에서 미사일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던 장면. 요격, 또 요격, 또 요격. UAE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첫날 밤, 자신들의 하늘을 지켜준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공 미사일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한 가지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천궁. 7장. 전투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각국 방공 지휘부 안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숫자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를 세고 보충 가능한 물량을 계산하고 다음 공격이 언제 올지를 가늠하는 전쟁이었죠. 저는 두바이 사무실에서 각국 방공 담당 관계자들과 연이어 통화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UAE 방공 지휘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자문 자격으로 회의실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교전 결과 보고서와 재고 현황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성급 장교 3명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회의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임 장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요격 미사일 재고, 이 속도로 소모되면 얼마나 버팁니까? 담당 장교가 자료를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투가 이번 강도로 반복된다면 한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재고가 바닥난 방공포대는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미국 측의 추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청은요? 이미 넣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우선 공급 중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유럽 쪽은요? 아스터 미사일 생산 라인 풀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차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선임 장교가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한번 짚었습니다. 결국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같은 답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에 요청하십시오. 그 말을 꺼낸 건 가장 젊은 장교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장교가 자료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전 그 결과를 우리 모두 봤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UAE가 한국 측에 공식 요청을 넣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은 한국 측 반응이 처음엔 난감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통화 내용을 옆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국가와 수출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생산 라인은 사실상 가득 찬 상태였고 순차 납품 일정이 이미 빼곡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추가 공급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장교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무기거래에서 이 말은 대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외교적인 거절의 완곡한 표현, 다른 하나는 진짜로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 며칠 뒤 답이 왔습니다. 한국은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납품 일정을 조율하고 가용한 생산 자원을 최대한 끌어모아 유도탄 이른바를 긴급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무리하게 돌리면 다른 계약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협력업체들과의 조율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의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적 판단, 실전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계산된 결정, 그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난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하늘 아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리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8장. 저는 분석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도저히 데이터로만 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전략적 판단이라고 쓰려고 몇 번이나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멈췄습니다. 한국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가득 찼고 수출 계약은 밀려 있었고 즉각 공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긴급 요청을 정중히 거절해도 세상 누구도 한국을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고 협력업체를 설득하고 가용한 자원을 전부 긁어모았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도움을 요청한 우방을 위해 한국은 무리를 감수하고 끝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신뢰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한국은 우방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돕는 것.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서울은 잿더미였습니다. 도로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부족하던 나라였습니다. 총 한 자루, 포탄 한 발도 스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건네주는 무기를 받아서 싸우던 나라였습니다. 원조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어렵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 우방국에 긴급으로 유도탄을 생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70년입니다. 고작 70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기를 얻어 쓰던 나라가 세계가 줄 서서 사겠다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장악하던 시장에서 사드가 군림하던 하늘 아래에서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장면을 저는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봤습니다. 전투 종료 후 2주.
각국에서 보고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나토 분석팀, 동남아 방산 담당자들, 중동 여러 국가의 방공 전략 자문단. 문서마다 내용은 달랐지만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천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우디가 움직였습니다. 카타르가 움직였습니다. 유럽 나토 국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시스템은 전자전 교란의 레이더가 흔들리고 요격에 실패한 데이터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시스템은 미국의 눈이 꺼진 밤에 훈련 장비로 탄도 미사일도 순항 미사일도 드론도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전 세계 방산 담당자들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동남아 한 국가의 방공 담당 장성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건 전투 종료 열흘 뒤였습니다. 드레이크 씨,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 실전으로 검증된 방공 시스템 단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겁니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천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직접 쓴 중동 방공 시장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그 보고서의 공급국 목록에서 한국은 세 번째 줄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성비 공급국, 중간급 시스템.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0년 경력의 분석관이 틀렸습니다. 세계가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외면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갈고 닦고 우방과의 신뢰를 쌓고 어려운 순간에 절대 손을 놓지 않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에서 일어선 저력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돕고 그 신뢰를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